전산 세무 1급 72회 아이콕스 교재는 154페이지 기출 문제죠. 154페이지 154페이지 펴시고 첫 번째 문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유형자산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감가상각 자산은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우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건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금액. 얘를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부르죠. 내용 연수요?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의 수량. 그렇죠? 예상 기간이죠. 자산 사용 기간. 내용 연수. 잔존 가치는 그 내용 연수가 끝나고 나면 자산이 이미 오래돼서 내용 연수 종료 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산을 처분해. 처분으로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그 처분할 때 돈이 들어가. 그걸 처분 부대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분 부대 비용을 뺀 금액의 추정치. 우선 잔존 가치를 지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취득 시점에서. 그래서 추정치가 됩니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잔존 가치. 회수가능가액.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산의 취득 시점이나 건설 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 뭐야 이거? 회수가능가액이라는 건 자산의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가액이라고 불러요. 순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둘 중 큰 금액, 이걸 회수가능가액이라고 불러. 얘는 뭐야? 그 답은 4번이 되고요. 2번, 기말 결산분계로 올바른 것. 장부상 2000개고 실제 1500개네. 그러면 감모부터 인식하는 거죠. 감모. 그죠? 감모. 그러면 여기다 할까? 여기다. 감모. 실제 장부상은 2000개고요. 2000개. 실제 수량은 1500개야. 1500개. 그럼 이거만큼이 감모죠? 몇 개? 500개. 얼마? 원가 4,000원으로. 그럼 4,000원 곱하기 500개네. 5, 4, 20, 200이죠. 200. 이 200을 뭐라고 불러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불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이고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분계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200, 대변의 재고자산, 그리고 분계할 때는 여기다 뭐 해줘야 돼요? 프로그램 할 때는 적용할 타계정 대체. 그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먼저 인식하고요. 수량 기인한 감모 손실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가 손실 인식해야 돼요. 1500개 있죠? 그리고 원가, 단가가 4,000원이었는데 얼마로 떨어져요? 봐봐, 이게 지금 시가야. 추정 판매 가능 금액에서요. 못 뺀 거, 판매 비용을 뺀 거. 시가 얼마가 5,200에서 이거 얼마야? 1,500이야 이거? 1,500. 그럼 얼마짜리가 돼요? 3,700짜리가 됐죠? 그럼 3,700이 되네. 4,000원에서 3,700으로 떨어져요. 얼마만큼 손해야? 가격 300원. 300원 곱하기 얼마? 1,500개. 그죠? 1,500개 곱하기 300원씩 3, 5, 15, 45만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뭐라고 처리해요? 매출 원가라고 처리하죠.
차변의 매출원가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또는 이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3번. 자본금이 1억인데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매각하고 소각한 경우 자본 총액은 얼마인가? 분개하려고 했더니 여기 있네요. 그래도 할까? 우선은 자본금이 1억이죠. 자본금. 근데 이 상태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합니다. 자기 주식은 취득 원가로 처리하죠. 100주 곱하기 6,000원. 60만 원. 현금 뭐 60만 원 이렇게 처리했겠죠. 취득 시점에서. 취득 시점에서. 그리고 처분합니다. 처분. 100주 중에 50주를 팔죠. 100주 중에 6,000원 주당 6,000원에 취득했었고요. 50주를 7,000원에 매각해요. 57 35. 35만 원만큼 돈 들어오죠. 현금이라고 가정할게요. 35만 원. 자기 주식은요? 반 나간 거죠? 30. 그러면 5만 원이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됩니다. 5만 원. 그리고 소각시 소각. 그럼 자기 주식이 이제 얼마 남았었는데요? 50주 남았었잖아. 그쵸? 액면가에 소각하면 감자죠? 액면가 5,000원. 55 25. 자본금 25만 원이야? 그치? 그러면 자본금 25만 원. 자기 주식은 나머지 장부금액 30. 그러면 5만 원은 뭐가 되는 거야? 감자, 차, 손이 되는 거죠. 그죠? 감자, 차, 손. 그럼 이회계처리하고 나서 자본 총액은 얼마냐고요? 우선 자본은 1억이었어요. 자본금. 자본. 근데 자기 주식이 생겼잖아. 근데 봐봐요. 자기 주식이 생겼다가 사라졌죠. 이렇게. 얘네는 고려할 필요가 없네. 그죠? 얘네는. 그럼 봐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겼잖아. 자본중. 자본 잉여금이죠. 5만 원. 자본의 증가. 그리고 감자차손은요. 자본의 감소죠. 그럼 이것만 봤다면 자본의 변동은 없는 것 같지만 뭐가 있어? 얘 있잖아 얘. 자본이 이것만큼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줄어야지. 그러니까 자본 증가는 5만 원인데 자본의 감소는 30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25만 원만큼의 자본이 어떻게 돼요? 줄어야 돼. 1억에서 25만 원만큼 자본이 얘 쌤쌤하면 얘는 없는 건데 얘가 있잖아 얘가. 이거만큼 25만 원만큼 더 줄여야지. 그럼 자본은 얼마가 되는 거야? 9,975만 원. 9,975만 원. 2번. 4번. 자본금의 변동이 잘 봐요. 자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자본금의 변동이야. 자본은 5가지잖아. 이게 자본을 많이 건드리지. 지금 두 번째는 자본. 첫 번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그리고 이익, 잉여금. 지금 이 문제는요. 자본금의 변동이 없느냐. 그죠? 보통 시험에서 이 자본의 변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자본금의 변동이 자본금은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발행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그럴 때만 일반적으로 변동하죠. 그럼 첫 번째, 회사는 주식 한 주를 두 주로 분할합니다. 주식 한 주를요 두 주로 분할해. 자본 변동했어요, 안 했어요? 자본 변동 안 해. 변동 안 해. 액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도 자본은 변동 안 한다고, 분할해도. 그래서 주식 분할은 자본 변동 없어요, 자본금. 두 번째, 이익잉여금을 적립한다고? 이익잉여금을 적립해요? 적립해볼까?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는 거니까 2월 이익잉여금. 잉여금, 자본의 감소 차변. 그리고 뭐 감채 적립금 이런 거 적립했다고 할까? 감채 적립금. 이런 것도. 이익잉여금 적립했다. 자본금하고는 상관없잖아. 그쵸?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거니까 금 나. 그리고 현금 배당했다고요? 이익잉여금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 자본금하고는 상관없죠. 자본금하고는. 주주총회 주식 배당했다고요?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이 아니라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랬다가 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이렇게 붕괴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 배당해주면 주식 배당. 대변에 뭐가 나가? 주식 배당하면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자본의 변동은 없어요. 자본 감소, 자본 증가니까. 하지만 뭐는 늘어나? 자본금은 늘어나잖아. 이 문제는 자본금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 자본금의 변동이 없는 거래를 구하는 거. 근데 지금 그 문제는 자본금이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세계 가나다. 답은 4번. 기계장치와 관련해서 처분 손익은 얼마냐라고 나와 있죠. 처분 손익. 현재 시점에서요. 취득원가는 200이고요. 누계액은 80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60이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국고보조금까지 뺀 금액이 회사의 자산의 장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계장치. 기계장치 200. 기계장치 200.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있죠? 차변으로 끌고 와. 야, 일로 와. 감가상각 누계액 80. 국고보조금도 자산의 차감 계정이야. 야, 너도 일로 와.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60. 그럼 실제 이 기계장치 장부금액은 얼마짜리야? 다 뺀 거 이거 두 개 차감. 얼마? 60짜리야. 140을 빼는 거니까 60짜리라고. 장부금액은 60짜리라고요. 60짜리. 60, 장부금액은 60짜리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국고보조금을 뺀 금액 장부금액 60짜리야. 60짜리 얼마 받고 팔았다고요? 110 받고 팔았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야? 50만큼 이익이죠? 그죠? 분개해 보세요. 이거
현금 받았다라고 가정할게요. 분개해 보세요. 했어요? 볼까요? 현금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기계장치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돼 있을 거라. 기계장치 취득가액은 200,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80, 그리고 국고보조금 60,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실제 장부금액은 얼마짜리냐면 차감 계정이 140이니까 60짜리라고. 60. 그걸 팔아볼까? 현금 받고 팔아볼까? 현금 110 받았잖아. 그럼 이제 장부상 이거 다 없애줘야 돼. 그럼 기계장치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겠죠. 기계장치 200 대변으로 보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는 거잖아. 차변으로 보내. 국고보조금도 대변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140짜리를 110 받고 받았으니까 110 받았으니까 140? 60짜리를 110 받았으니까 50만큼 이익이라고. 그 이익을 대변에 뭐라고 한다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한다고. 분계는. 그래서 답은 요 금액이 돼요. 여기 봐봐, 얘는 110에서 60을 뺐다고. 이 60이 뭐라고요? 이거라고. (200에서) 140을 뺀 거. 6번 원가에 대한 설명. 간접 원가는 특정한 원가 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원가고요. 경영자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과거 지출의 원가의 크기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매몰 원가 역시 관련 원가. 매몰 원가는 비관련 원가죠. 미래 의사결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죠. 그죠? 영향 미치면 안 돼. 변동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 때마다 원가 총액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원가고요. 회피 불가능한 원가란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 그 발생을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바로 회피 불능 원가입니다. 7번 결합원가 배부액. 결합원가 요거는 결합원가 배부액. 결합원가 배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뭘 기준으로 한대요? 순실현가치법을 기준으로 한대요. 그럼 봐봐요. 제가 이걸 세무 2급에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볼게. 세무 2급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여기다 그릴까? 우선 답부터 얘기할게요. 답부터. 얘가 결합원가야. 세무 2급은 이렇게 나와. 얘가 결합원가인데, 자, 이 중에 이제 결합원가가 세 개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 제품 A, 제품 A, 제품 B, 그리고 제품 C. 그래서 제품 A는 총 판매 가치가 20만 5천이고요. 추가 가공비가 47,500이죠.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20만 5천원에서 47,500원 빼면 15만 7,500원이야. 제품 B요. 총 판매 가치는 325 오빵빵이야. 여기서 추가 가공비가 168000. 그럼 순실현 가치는
얘도 157 오빵빵이야. 제품 C는 총 판매 가치 22만 원. 추가 가공원가 8만 5천 원. 순실현 가치 13만 5천 원이요. 그럼 다 합쳐서 순실현 가치는 얼마가 되냐면요. 순실현 45만 원이야. 45만 원. 그럼 이 비율 볼까요? 15 1575 빵빵. 45만 원 중에 1575 빵빵 나누기 45만 원 하면 퍼센티지가 얘네가 35%네. 밑에 것도 똑같은 거니까 35%죠. 얘 35%. 얘도 35%. 그럼 나머지는 3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전산 세무 2급이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40만 원을 순실현 가치 비율에 따라서 35대 35대 35 순실현 가치에 따라서 배부하면 C는 얼마를 배부해야 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 C는 그럼 얼마 배부하면 돼요? 45만 원 곱하기 순실현 가치에 의해서 30% 배부하면 돼. 죄송합니다. 얘가 40이 있나? 40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답은 요건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거 지금은 얘를 계산하는 거거든. 지금 이 문제는 이걸 계산해서 뭔가 하는 거야. 근데 세무 2급은 이렇게 나온다고. 결합 원가를 주고 그리고 순실현 가치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나눠줄 수 있냐. 세무 2급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35%, 35%, 30%야. 그래서 40만 원 곱하기 C는 얼마? 30%니까 4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 나와요? 12만 원. 이것만큼 배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거든. 이걸. 근데 세무 1급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야 순실현 가치에 의해서 배부했더니 C가 12만 원이 나왔다라는 얘기야. C가 12만 원이 나왔다고.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A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냐?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라고.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뭘 계산해 내야 되냐? 얘가 12만 원이야. 얘가 12만 원. 그러면 X 곱하기 30%가 12만 원이잖아. 이거 곱하기 30%가 12만 원 나온 거잖아.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금방 얘기했죠, 뭐. 그죠? 40이지 뭐. 이거 40. 12만 원을 0.3으로 나누면 40이 되고 40에 30%면 12만 원 맞잖아. 그죠? 40이 된다.
40. 그러면 이 문제는 뭘 물어보냐? 우선 결합원가 얘를 알면 40 나온 거예요. 유추해서. 그래서 A의 결합원가 배부액은 얼마냐? 라고 나왔죠. 우선 40에 몇 프로? 얘를 구하면 당연히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 35%니까 40에 35%면 얼마야? 곱하기 0.35 14만 원 배부하는 거네. 그죠? 14. 그럼 맞나 볼까? 얘도 14만 원? 14만 원?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14만 원이네. 그죠? 14만 원. 이거 얼마라 했어? 3, 4 12만 원이라 했나 아까? 다 합치면 얼마 돼요? 40만 원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무 2급에서 나왔을 때는 얘를 준다고 이렇게 얘 주고 순실현 가치에 따라서 35%, 35% 그리고 30% 이거 계산할 수 있게끔 요거 순실현 가치를 계산하면 돼. 근데 지금 얘는 거꾸로 나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꾸로 이 금액을 안 줬다고. 이 금액 안 주고 X 곱하기 몇 프로? 30%가 얼마라고요? 12만 원이다 이렇게 준 거야. 그 당연히 X는 얼마인지 계산이 되잖아. 그죠? 40만 원이지. 4, 3, 10이니까 여기 40이라고. 그 40은 몇 프로 배부 A에 35% 배부한다고. 그래서 얼마 나온다고? 14만 원 나온다고? 결합원가. 그 답은 4번. 8번. 한결은 직접 노동시간 비례해서 제조 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직접 노동시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요. 제조간접비 예상액을요. 예상조업도로 나눠야 돼. 예상조업도 몇? 직접 노동시간 30만. 그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이 나와. 그게 얼마야? 이거네. 60만 원을 30만 시간으로 나누면 2원 나와. 2원. 이걸 실제 조업도에 곱하는 거죠. 실제 조업도는 28만 곱하기 2원이야. 그럼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가 돼요? 56만 원. 예정 배부 56만 원인데 실제 62만 원이래. 그러면 6만 원만큼 과소배부한 거죠. 6만 원만큼 과소배부됐어요. 그럼 과소배부되거나 과대배부되면요. 원가를 조정해 줘야 되죠. 그죠? 원가를 조정해 줘야 돼.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그리고 총원가 비례배부법, 요소별 비례배부법. 그럼 얘가 그런 의미네. 얘가 9번이. 9번이 배부 차이를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배부법으로 조정한대요. 총원가. 그렇게 하고 있으나 만약 배부 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매출 총이익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그럼 봐봐요. 과소배부액이야 얘는 지금. 과소배부액. 지금도 과소배부액 있잖아요. 얘 과소배부였죠. 그죠? 과소배부했으면 실제 6만 원만큼을 더 배부해 줘야 되죠. 그죠? 더 배부해야 돼. 근데 그 방법을 뭘 쓰고 있다고요? 총원가 비례배부법을 쓰고 있대. 총원가 비례배부법.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이 200을 얘네 비율대로 200을 더 배부해 줘야 되죠. 과소배부니까. 과대배부면 여기서 뺄 거고요. 총원가 비례배부법은. 과대배부면 이 200을 얘네들 비율대로 200, 600 매출원가 그리고 기말 제품 200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계산하기 쉽게 이거 합치면 몇 프로야? 이거 다 합쳐서 1000만원이네. 1000만원. 1000만원이니까 자 이게 몇 프로? 20%. 20%. 얘는 60% 매출원가. 얘도 20%죠. 그래서 총원가 비례배부법에 따라서 200을 배부할 때 얼마씩 배부해 주면 돼요? 얘는 20%니까 40만원. 2는 4. 40만원. 얘는 60%니까 2, 6, 12, 120만원. 얘도 40만원. 이렇게 배부했다는 거야. 총원가 비례배부법. 그럼 매출원가에 얼마를 더 배부한 거야? 120을 매출원가에 더 배부한 거잖아. 이 자체가 지금 총원가 비례배부법은. 근데 만약에 그걸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대요. 그럼 200을 다 매출원가로 본다는 거잖아. 그죠? 200을 다 매출원가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총원가 비례배부법은 매출원가가 600에 120을 더하면 총원가 비례배부법은 매출원가가 720이 돼요. 매출원가, 총원가 비례배부법. 근데 매출원가에서 조정해. 매출원가 조정법이야. 200을 다 600에 200을 다 매출원가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매출원가 얼마 돼? 800이 되는 거지. 그럼 차이는요? 80이죠. 매출원가를 80만큼 더 처리하는 거야. 매출원가를 80만큼 더 처리하면 이익은 80만큼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를 80만큼 더 처리하면 이익은 80만큼 감소해야죠. 그죠? 답은 몇 번이 돼? 그러면 이건가? 2번인가 얘가? 2번이 되네. 그죠? 10번. 10번. 자,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개별원가. 제품 A의 제조와 관련해서 다음 자료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얼마인가? 우선 원재료 T 계정 그려볼까요? 원재료. 기초 원재료는 100이야. 매입액은요? 매입액 있는데 300. 300. 그럼 원재료 T 계정 원재료 합은 400이 됩니다. 이 중에 기말 원재료. 자, 기말 원재료는 이거 구하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X야. 그죠? 기말 원재료는 X야. 그러면 아무튼 오른쪽도 4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초 원재료에서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원재료를 뺀 게 뭐가 돼요? 직접 재료비가 됩니다. 직접 재료비. 자, 이렇게 놓고 재용품 계정 T 계정 그릴게요. 제공품 기초 제공품 얼마인지 모르고요. 여기에 기초 제공품에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해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합친 게 단기 총 제조원가죠. 그렇죠? 근데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 얼마 나왔네? 500. 그죠? 여기서 기말 제공품을 빼 그게 단기 제품 제조원가야.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네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490이래.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그죠?
t 계정은 이렇게 생긴 거지 지금. 이렇게. 재원품 계정도 이렇게 생긴 거지. 이 상태인 거지,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얘가 문제 포인트예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비의 80%가 배부되는데 이는 당기 총 제조 원가 25%에 해당한다.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인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 자, 뭔지 모르겠지만 단기 총 제조 원가 여기 있네. 자, 단기 총 제조 원가가 500이잖아. 500. 500의 25%. 500의 25%. 500의 25%는 125만 원인가? 125만 원. (125만 원이야) 봐봐요.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가 배부되는데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무 원가의 80%가 배부되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 있죠? 125만 원. 125만 원. 이 125만 원은 뭐라는 얘기야? 125만 원은 직접 노무 원가의 80%. 그게 이 금액이랬잖아. 그죠? 직접 노무비의 80%가 제조 간접비고 그게 1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125만 원.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의 x 곱하기 80%가 125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죠? 걔는 제조간접비래. 제조간접비래. 제조간접비. 그러면 이 금액이 봐봐요. 이 말이 제조간접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는 같은 얘기잖아. 제조간접 원가는 뭐뭐 되는데 이는 단기 총 제조 원가의 25%에 해당한다 이 얘기잖아. 얘와 얘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제조간접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125만 원이라는 얘기야. 이게 제조간접 125만 원. 125만 원. 얘는요. 지랄들 하라 진짜.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의 80%래요. 그러니까 0.8x지? 0.8x가 125만 원이야. 그럼 x도 나오잖아. 그죠?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직접 노무비는 계산하면 얼마야? 156만 2,500인가? 이게 직접 노무 원가야. 직접 노무 원가. 근데 제주간접비 있잖아 여기 지금 제주간접비. 제주간접비 얼마라고? 125만 원이라고? 제주간접 125만 원. 제주간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주간접비가 단기 총 제조원가잖아요. 그죠? 단기 총 제조원가 얼마인데요? 단기 총 500이잖아. 500. 그럼 뭘 구할 수 있어요? 직접 재료비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얼마 나와 이거? 내 계산기는 맨날 어디 가나?
직접 재료비. 이거 얼마 나와요? 직접 재료비? 200. 직접 재료비 200 얼마? 281만? 그럼 맞나? 그지? 21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게 그지? 계산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500이 돼야 되니까 28175 빵빵 이게 직접 재료비가 돼야 돼요. 그죠? 합치면 500이 됩니다. 그죠? 21875 빵빵 얘가 다 500이 되려면 500 얘가 15115625 빵빵이었고 얘가 1250000이었어. 그러면 15625 빵빵 제조간접비는 1250000. 그 직접 재료비는 얼마가 되냐면 21875 빵빵. 그죠? 직접 재료비는 21875 빵빵이 돼요. 그럼 봐봐요. 218 얘가 직접 재료비니까 직접 재료비. 우리 티계정 그릴 때 요 금액 얘기하는 거지. 얘 있지. 21875 빵빵. 여기가 2 너네 없애 그냥 이제 필요 없어. 가봐. 여기가 21875 빵빵. 21875 빵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기말 원재료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나머지가 기말 원재료죠. 400에서 21875 빵빵을 빼면 기말 원재료는 18112 5빵빵이 되죠. 18112 5빵빵. 근데 여기다 어디다 써? 여기다 써야지. 18112 5빵빵. 이거 맞나 지금 이거? 답이? 1번 맞아. 1번? 그죠? 1번. 이렇게 되죠. 18125 빵빵. 11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특별세액 공제 중 특별세액 적용률이 가장 높은 거. 1번이네. 1번. 기부금은 원래 15%예요. 기부금은 2천만원 이하 15%고 2천만원 초과하면 30%입니다. 2천만원 초과분이잖아. 2천만원 이하는 15%고요. 2천만원 초과하면 30%야. 보장성 보험료 12%, 일반 보장성 12%, 장애인 보장성 15%. 안경 구입비 이거 한도 50만원까지. 의료비 몇 프로? 15%. 대학교 등록금 교육비 15%. 여기 나와 있죠. 2천만원 이상의 고액 기부금은 2천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30%다. 12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천재지변을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추측해서 계산하는 거야. 법인세를. 세금 되게 많이 나와요.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우선은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 비용 뺀 이후에 당기순이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빼지 않은 금액과 과세표준과의 차이를 대표님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12번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지금 사회에 유출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함에 따라 법인이 그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손금불산입해서 또 상여 처분 안 해. 왜냐하면 또 상여 처분하면 또 대표님 또 안 내. 회사가 또 비용 처리해. 그럼 또 손금불산입해서 또 상여 처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손금불산입해서 기사 처분합니다. 원천징수 안 해. 3번 유보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 처분은 조세 부담의 영구적 차이. 이게 틀렸네. 유보는 언젠가는 소멸돼요. 그죠? 일시적 차이지. 일시적 차이.
차기 이후에 당초의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죠.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로,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로 언젠간 추인돼서 없어집니다. 답은 3번.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하고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원천징수가 필요하다. 그치 뭐 임직원들. 13번. 내국법인인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현물 출자받았대요.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은 100이고요. 그러니까 자본금 100이죠. 그러면 봐봐요. 주식을 발행하고 액면 금액 100이죠. 토지를 받았는데 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얼마라고 할 거냐? 현물 출자해서 자산을 취득했죠. 그러면 그 자산은요. 취득한 취득가액은 현물 출자에 따라서 받은 예고 있잖아요. 그 자산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시가. 그러니까 토지의 시가는 얼마예요, 지금? 주식의 시가는 130만 원짜리인데요. 토지의 시가는 120이죠. 뭘 받았다고? 토지 받았다고요. 토지. 그럼 여기 토지가 취득한 자산의 시가. 여기가 130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20이라고. 120. 그러면 자, 세법은 여기가 요거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한 자산의 시가라고. 시가. 그러니까 토지는 얼마 주고 지금 시가가 얼마짜리야? 120짜리라고요. 120. 그러니까 분계가 이렇게 된다고. 토지 세법은 120, 자본금 100. 그러면 20이 주발초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회사가 지금 장부에 토지 130이라고 한 거 아니야? 자본금 100, 주식 발행 초과금 30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조정해야죠. 그죠? 무슨 조정해요? 토지가 너무 많잖아. 130이 아니라 120이잖아. 토지를 10만큼 줄이고요. 주발초를 차변으로 보내겠네. 주식 발행 초과금 10, 토지 10. 두 개다. 손익 계정이 아니야. 이거 자산 계정이야. 그럼 이거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손익 이렇게 한다고. 여기도 손익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첫 번째 요거부터 볼까? 1번이 그 얘기잖아. 1번 손금 산입해서 유보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 이거 손익이 차변에 있잖아. 이거 손익이 차변에 있으니까 손금 산입. 반대편 계정 토지 10만원. 자산의 감소는 자본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발생. 이게 첫 번째야. 이거 손금 산입해서 토지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라는 세무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요거 손익이 대변에 있잖아. 그죠? 입금 산입. 그리고 차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근데 얘는요 지금 이 10만 원만큼은요 어디로
누가 가져간 거 20만 원? 누가? 세법 입장에선 120이니까 10만 원만큼은 바깥으로 나갔겠죠. 그죠? 누가 가져갔어 그러면? 여기 내국법인인 주주가 가져갔겠지. 그치? 그래서 10만 원만큼은 내국법인인 주주야 주주 배당, 법인, 기사 처분. 그러면 얘는 주주 배당, 기사 처분 둘 중에 중복되면 요걸로 해야죠. 기타 사회 유출이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 꼴이라고요. 내국법인인 주주가 지금 시가 120짜리 토지를 현물 출자한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짜리를 받아갔어요? 130짜리를 받아갔잖아. 그럼 10만 원만큼 내국법인인 주주가 이제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이게 내국법인 주주야. 내국법인 주주. 법인이면서 주주야. 주주. 법인이면서 주주. 얘가 시가 120짜리를 현물 출자한 거야. 이렇게 120짜리. 그러면서 얼마를 받아가요? 130짜리 주식 받아갔다고. 130짜리. 그럼 10만 원만큼 나간 거잖아. 이 회사 입장에선. 그죠? 10만 원만큼 나간 거라고. 누가 가져갔어? 내국법인 주주가. 주주 배당. 내국법인 기사. 그럼 뭘로 해야 돼요? 기사 처분. 그래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고. 어려운 얘기네 이거. 그래서 입금 산입해서 기사 처분한다. 기타 아니야? 기사야 기사. 세무조정으로 인한 각사업용도 소득금액 변동이 없죠. 그쵸? 봐봐 아까 세무조정 두 개 했잖아. 입금사님 송금사님. 쌤. 각사업용 소득은 영향 없잖아. 그죠? 세무상 토지의 취득가액은 130이다. 틀렸죠? 답 4번이죠. 세무상 토지 130이라고 처리했는데 봐봐요. 송금 산입했잖아. 마이너스 15. 그러면 세무상 토지는 얼마가 돼야? 장부는 130이지만 세무상은 120이지. 120. 그치? 답은 4번 오답은 14번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 사업자 미등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공급가액의 미제출 1% 답 2번이네요. 미제출 0.5%고요. 세금계산서학계표 미제출 0.5% 지연제출 0.3% 미제출 0.5% 지연제출 0.3%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 부동산 임대공가의 명세서 미제출 수익금액의 1% 답은 2번 외우셔야 돼요.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에서 발생. 보통 임대 사업 있잖아요. 임대 소득은요. 결손이 발생해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어요. 임대 사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해요. 그런데 주거용 임대 사업은 예외입니다. 주거용 임대 사업은 다른 사업 소득과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은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요게 틀렸네. 얘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이다라고 하면 맞아. 근데 주거용 건물은 일반 사업소득하고 똑같아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년간 2월 공제.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는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손금이 있고 2월 결손금이 있대.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했고 2월 결손금이 있으면,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봐봐. 결손이 발생한 거야. 결손. 그래서 다음 연도도 결손이 발생했네. 다음 연도.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어. 소득이 있어. 이렇게. 그럼 뭐부터 공제해? 얘부터 하는 거지. 얘부터 소득에서 까고, 그리고 이거 까는 거야. 여기서. 근데 봐봐요. 만약에 이 년도에 결손이 얘도 발생한 거야. 또 사업소득에 결손이 발생한 거야. 근데 자, 우리 결손 발생하면 다른 소득에서 깔 수 있잖아. 그죠? 우리 소득 어떻게 돼? 배 살게요. 근데 연기해 주세요. 태양이 뜰 때까지 태양. 근데 태양은 분류니까.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근연기. 그리고 2배. 이 순서대로 깐다고 했죠. 근연기 2배. 그럼 만약에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했어. 결손. 그러면 재작년에도 결손이 발생하고 작년에도 결손이 발생하고 사업소득에서 또 당해년도에도 결손이 발생했어. 그러면 다른 소득에서 이제 결손을 공제해 줄 거잖아. 그죠? 2월 결손금부터 공제하면 안 돼요. 당해년도 결손금 먼저 공제하는 거야. 당해년도 결손금은 얘가 제일 우선이야. 2월 결손금은 처음에 생긴 게 우선인데 당해년도 결손금 먼저 까고 2월 결손금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가 그 얘기죠.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그리고 2월 결손금이 있어. 그러면 뭐 먼저 소득에서 공제한다고요? 얘가 먼저가 아니라고. 당해년도 결손금이 먼저 소득에서 공제돼야 돼요. 2월 결손금끼리는 처음에 발생한 애가 먼저야. 근데 2월 결손금과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이 먼저라고요. 공제되는 게. 그리고 추계 때는 2월 결손금 공제를 하지 않죠. 왜? 장부에 결손이라는 건 입금해서 송금을 뺀 금액이고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추계잖아, 추계. 그죠? 장부가 없는 거야. 그럼 결손을 인정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 답은 1번이 돼요.